그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좋아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20몇 개 나라에서 그 반중 정서가 역대 최악이에요. 우리도 최악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그게 경제적으로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 세계가 전문가들이 전부 그렇게 부연적인 표를 내니까 시진핑이 아마 한 일주일 안 됐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죠. 외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마 서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국의 못받기 그리고 지금 내수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이게 외자가 진짜 철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국민의 심리에 굉장히 크게 악영향을 미치죠. 공산당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14억 인민의 마음이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전병수 선생님 빨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망해가고 있습니까? 아, 그렇게 또 반대인 것 같은데. 아, 반대요? 아, 봐봐요. 시작부터 좋잖아. 아, 왜냐면 지금 분위기는 중국 뭐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해갖고 뭐 경기 부양도 뭐 하는 대로 족족 잘 안 되고 소비 줄어들고 안 좋은 지표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서 아,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구나. 저 시스템, 저 사회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이제 못 간다. 저기까지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까? 경제 현상 볼 때요. 감정을 섞어서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한국에 나오는 많은 언론의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그 우리가 분노한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데이터를 본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40조 이익 내다가 63조 이익 내면 이거 망한 걸까요? 아, 삼성전자가요? 0.4% 성장하다, 2.5% 성장하다, 4.5% 성장하다, 이번에 6.3%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나라가 망했다, 망한다? 그거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1에서 2% 성장하는 나라는 성장의 한계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 예측치보다도 이게 실제치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그 기업이 위기다,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조금 오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서방의 기대가 조금 컸다. 기대가 컸다. 그렇죠. 그래서 7.1%가 컨센서스인데 6.3이 나왔다고 그래서 6.3이면 인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성장률인데 네.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 나머지 아더스 국가들은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이제 정 프로님이 얘기하셨지만 네네. 모든 지표가 다 나빠졌다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건 나빠진 거죠. 아니 근데 중국은 아직 이제 성장을 이제 한참 할 만한 아직은 여유가 있는 나라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성장률 떨어진 것도 그렇지만 뭐 요즘 청년 실업률 20% 나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인구 그것도 얘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10% 성장을 하다가 3% 성장하면 성장이 둔화된 거지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디크리징 하는 거, 디셀러레이팅 하는 거를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우리는 10% 성장하다 3% 성장하면 이제 큰일 난 걸로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중국의 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10배, 미국의 70%란 말이에요. 네. 미국 GDP의 70% 되는 나라, 50% 이상 되는 나라도 잘 없지만 20%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3% 성장하는 나라가 있냐? 그게 답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최근 며칠 동안 제가 보니까 신문 일면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3%에서 네네네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그 정세에 편향된 기사를 쓰면 안 되고 감정 섞인 거예요? 중국의 전체 실업률을 봐야죠. 그래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 건 분명한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청년 실업 심각하잖아요. 근데 전체 실업률은 작년에 6.1에서 금년에 6월 달까지 5.2로 떨어졌어요. 0.9%포인트. 네.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일을 더 하고 이제 학교 졸업한 애들이 취직을 안 했다는 얘기죠. 못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률 21.3%는 전체 실업률 5.2%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을 봐야지 그 중에서 일부분만. 그래서 청년 그 16세부터 24세가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냐면 10% 내외예요.
그래서 그 10%가 20%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 2%가 전체 5%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체가 이렇게 떨어진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분만 그것만 추출해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정도 심각하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뭐 시위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별로 조용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 세대예요.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졸자나 3년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하고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에서 직장 상사 밑에서 스트레스 받고서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취업을 조금 꺼리는 것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이제 16세부터 24세가 아니라 24세부터 이제 59세까지의 이 실업률은 4%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오프닝을 했을 때 새로 이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당장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경력자들의 이 채용이 훨씬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러면 왜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제 수치는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소요 사태나 반정부 시위나 이런 게 없냐 그러면 중국의 지금 MZ 세대들은 취업을 못해도 카드가 6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준 그래서 40년간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이 카드 주는 거죠. 신용카드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뭐 대졸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뭐 명시적 묵시적으로 뭐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돈을 사실은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실업률의 문제들은 제가 볼 땐 그런 한 서너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젊은이도 우리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도 보면은 이제 부동산 쪽에 뭐 워낙 좋았었으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거나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플랫폼 이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잡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제조업 안 한다. 그렇죠. 근데 최근 이제 3년 동안에 중국이 그 부동산 업체들 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이제 기업들이 별로 많지 않았고 네. 그런 그게 정말 절박하면 제조업으로도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가고. 가족 구성, 인구 구성 이 MZ 세대의 특성을 보면 안 가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수치가 나온 거 그다음에 이제 6월달에 왜 수치가 그렇게 높게 나오냐 그러면 중국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그 9월 학기죠. 그래서 6월달에 졸업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졸업자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숫자가 살짝 올라가 아마 7월달, 8월달에 숫자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업률의 지표도 그렇게 조금 봐야 되고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왜 이제 그 고민이 있고 우리가 좀 우리스럽게 봐야 되냐면 중국이 목표하는 성장률이 5.5예요. 그 정도는 돼야 이제 한 1,100만 명 고용을 하는데 네. 그 6월달 상반기에 2사분기가 6.3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근데 작년 이제 2분기가 0.4%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가 있는데 두 개를 2년 복합 성장률로 보면 3.3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잠재 성장률보다도 한 2% 정도 낮게 지금 간다는 거. 이제 요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포커스를 하려면 중국의 경제 구조를 보면 66%가 소비예요. 네, 네. 투자가 한 37% 되고 순수출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중국이 내수가 이게 잘못되면 경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제 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소비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자릿수 성장하다 6월 한 달에 10%, 12% 성장하다 3%로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를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중국의 리오퍼닝 효과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있는 데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여행 가는 거. 서비스 수요하고 음식료 소비는 이게 두 자릿수 한 16, 17%로 확 늘었는데 문제는 내구 소비자, 상품 소비가 이게 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소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소비를 누가 주도하냐면 MZ세대 아니죠. 뭐 MZ세대가 돈이 있나요? MZ세대가 아니라 소비는 5말 6초 아줌마들이 하는 거죠. 중국말로 따마라고 그러는데
아줌마들이 하는데 아줌마들이 3년 동안 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전부 이제 여행 가서 관광지에서 트레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줌마들이 이제 부동산 사고 이 내구 소비재 사고 명품 사야 이게 소비가 돌아오는데 네. 지금 리오프닝 이펙트는 음식료하고 관광에 있는 것이지 아직 내구 소비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네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제 중국의 지금 소비 상향한 상황은 그렇게 봤는데 그거는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지금 뭐 리오프닝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 장사가 잘 되고 내구 소비재가 잘 팔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런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것의 수요가 먼저 폭발을 하고 그다음 또 일정한 시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내구 소비재가 등장하는 그 패턴이 네네. 중국에도 똑같이 이제 나타나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문별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예. 뭔가 이렇게 좀 크게 보자면 결국 미국이나 뭐 이른바 유럽 이런 데서 이제 원하는 중국의 포지션은 야 니네는 첨단 산업 하지 말고 그냥 싼 제품이나 열심히 생산해 갖고 우리 저 미국에 열심히 수출이나 해. 그걸 이제 원하는 것 같고 이제 여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게 싫다는 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단계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예. 그 반도체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 반도체 규제를 왜 할까요? 중국이 이제 위협의 대상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를 OEM의 하청 공장의 단계는 훨씬 뛰어넘었다는 거고 또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그렇게 리스키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미국이 기업을 빼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애플 공장 빼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가장 핫한 게 아까 배터리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최첨단 전기차 공장을 전 세계 제일 큰 걸 중국에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빼야죠. 근데 이게 왜 이제 거기에 안 빼고 이번에 또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뭐 ESS 공장을 세계 최대를 또 향해 짓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장의 문제에서 시장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시장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은 시장을 이긴 적이 없어요. 네, 네. 우리도 소부장 가지고 난리를 쳤지만 일본이 졌습니까? 우리가 졌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근데 지금 핸드폰, 자동차, 노트북, 통신 장비 이거의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기술 통제를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그 고위 발전 포럼인가를 중국이 하니까 전 세계 100대 기업의 CEO들이 회장들이 단 한 명도 예 없이 다 중국으로 몰려갔단 말이에요. 인텔도 네. 몰려가고 애플도 몰려가고 우리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가고 다 갔는데 왜 간 거냐. 미국이 기술을 봉쇄가 브로킹하고 이거 디커플링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아주 심플하죠. 기술 봉쇄는 기술 봉쇄고 문제는 시장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켓을 보지 않고서 기술의 통제나 기술만을 보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이제 판단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이 크다는 건 이제 인구가 뭐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클 거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큰 걸 텐데 뭐 옛날로 좀 시계를 돌려보면 사실 일본도 뭐 어마어마한 물론 이제 중국만큼 당연히 아닙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국을 위협했다가 요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양이 지금 중국 그것도 이제 네. 아까 질문제도 그게 있던데요. 그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 그게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막 쏟아져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던 제가 썼던 최근에 반도체 책 안에도 그걸 하나 썼는데 85년에 미국하고 일본이 싸워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의 그 상황하고 2022년에 중국의 상황하고는 그 일본식 불황으로 가려고 하면 그 상황이 비슷해야 되는데 10가지가 달라요. 다른 점 10가지나 된다고요. 네. 첫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경제 규모가 85년에 일본에 비해서 지금 중국이 10배가 더 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일본이 그러면 왜 이제 거덜이 났냐면 장기적인 그 불황은 첫 번째는 엔고고 두 번째는 반도체 협정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은 이게 외환시장,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환율을 미국이 마음대로 절상시키거나 절하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일본은 250대 환율을 한 방에 5년 만에 100엔대로 떨어뜨린 53%를 절상시킨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건 뭐 지금 85년부터 예도에서 반도체 노릇을 했는데 80년대에 우리 삼성이 일본의 NH 도시바 히다치 미쓰비시 오키를 이긴다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니를 우리 삼성이 이긴다 80년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없거나 성실하지 않거나 노력을 안 했거나 이랬을까요? 답은 그게 아니라 환율이 우리처럼 1,200원 환율이 600원으로 절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싹 다 죽어 나간 거죠. 그럼 일본은 그러면 왜 자기 죽을 줄 알면서 엔화 절상을 용인했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진주만 사건 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위대를 가질 수 있지 국방을 미국에 의존했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미국은 중국의 국방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의 이제 급격한 환율 절상이 외환시장도 개방돼 있지 않을 뿐더러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점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6%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같은 뭐 그림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이제 뭐 소리가 조금 과한 거죠. 그렇습니까? 이면은 어떻게 보세요, 저 박사님? 그 중국의 어쨌든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등소평 연간 이후로 개혁 개방이라는 큰 흐름, 그래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그 시장과 공장의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작년에 시진핑 3기가 시작하면서 다시 그 어떻게 보면 열린 사회에서 닫힌 사회로 가는, 그리고 서방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야 저거는 이제 다시 퇴행적인 구조로 가는구나 라는 그런 시각들이 시진핑 3기를 보는 서구 지성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일부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건 뭐가 다르냐면 지금 전 세계 무역 수출 수입 1등이 중국이에요. 네. 근데 세계에서 1등하는 무역하는 회사가 폐쇄 경제로 돌아간다고 하면 누가 먼저 죽을까요? 중국이 자기가 먼저 다치는 거죠. 그게 있고 지금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우려가 있지만 답은 돈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의견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중국에서 외국 돈이 빠지냐 들어가냐로 판단을 해야 이게 개방이냐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독재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작년 그 금년 5월 달까지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2021년 이후에 중국에서 돈이 빠져요. 외자가. 근데 빠지는 돈의 구성을 보면 FDI가 있고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들어온 돈이 직접 있고 투자. 네. 그렇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공장 짓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채권 쪽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고 네.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죠. 예. 이 세 개를 합치면은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가 돈이 다 빠졌어요. 예. 근데 안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채권 쪽에서 돈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중의 금리 차가 거의 350bp까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돈이 빠진 거고 FDI는 어떻냐 그러면 작년까지 사상 최대였어요.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뭐 2분기에 뭐 돈이 엄청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고요. 작년에 88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누계로 금년에 840억 달러 정도 FDI가 이루어졌어요. 크게 빠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뭐 2021년 이후에 돈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달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고. 중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그렇죠. 돈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중국에서 돈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중국 주식을 사는 펀드에 돈이 빠졌다는 얘기고 직접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은 이것은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돈이 이제 들어가서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무역에서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전 세계가 중국과 무역을 안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무역의 규모가 사상 최대. 더 웃기는 것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대미 흑자가 최근 바이든 들어서 3년 동안에 사상 최대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돈이 말해주는 중국의 상황하고 그 서방 세계 스페셜리스트를 얘기하는 것과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최근에 보면 한 3일 전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가 보는 전랑 외교. 늑대 외교. 자기보다 못한 놈에 대해서는 윽박지르고 이제 욕하고 보복하고 하는 거. 그래서 뭐 퓨 리서치가 조사한 거 보면 20몇 개 나라에서
그 반중 정서가 역대 최악이에요. 우리도 최악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그게 경제적으로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 세계가 전문가들이 전부 그렇게 부연적인 표를 내니까 시진핑이 아마 한 일주일 안 됐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대외 개방 더 늘린다. 외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제 그렇게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뭐 노래 부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이제 주석이 얘기하는 것이 오피셜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마 서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아마 중국의 못 받기 그리고 지금 내수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이게 외자가 진짜 철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국민의 심리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돈이 없냐 경기가 나쁘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맹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민심을 얻으면 바로 천심을 얻는 것이 그것이 패권이고 권력이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민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그 GDP가 중국이 한 120조 돼요. 네. 근데 6월 달까지 보니까 작년 6월 대비해서 은행 예금이 30조 위안이 순증을 했어요. 그럼 GDP의 4분의 1이 이게 돈을 풀었는데 은행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뭐 예금금리 형편없기 때문에 그 왜 예금하냐는 건데 대체 투자 수단이 부동산하고 주식인데 부동산을 3년 동안 두드려 잡았고 주식시장 미국과 전쟁하면서 주가가 안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 헤븐을 찾아간 게 은행이고 그게 지금 30조가 들어가 있는 GDP의 25%의 돈이 이게 언제 이제 나오냐. 이게 주식으로 하면 주식시장이 뛰는 거고 부동산으로 가면 부동산이 뛰는데 지금 중국이 왜 돈을 화끈하게 안 푸냐고 그러는데 네. 두 자릿수로 돈을 계속 풀어요. GDP가 6%인데 이게 10% 12% 풀면 돈을 무지 푸는 거죠 실제로. 근데 푸는 쪽쪽이 은행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왜 요즘 이제 미국과에도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하냐면 그 30조의 GDP 25% 되는 돈의 한 절반만 나오면 이것은 경기 활성화가 바로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지어주냐면 공산당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14억 인민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누가 지고 있냐면 5만 6천 아줌마들이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지금 구매력이 있는 50대, 60대들이 이제 돈 찾아서 그 명품 사고, 내구소리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동산과 주식에 손을 댈 건데 언제부터요?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보면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부동산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부동산에 관련되는 모든 제한 조치를 다 풀었는데 아마 뭐 금년 4분기 내년 1사분기 그 내외가 아마 부동산이 이제 턴을 해서 그 플러스를 보이거나 지금은 굉장히 안 좋군요. 부동산이. 우리하고 똑같죠 상황이 그게. 그래서 뭐 코로나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집 사러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집값이 뭐 30% 40% 떨어져도 주식하고 똑같죠. 떨어지면 아무도 안 사고 올라가면 이제 사는 건데 중국이 우리하고 조금 더 심했던 것은 정부가 우리보다 더 세게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말 이거 푸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이제 근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은 그러면 올 4분기 내지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경기를 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볼 땐 네. 경기는 금년 1분기, 2분기는 립스틱 경제다.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긴 한데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립스틱만 빨갛게 칠하고 나가는 그래서 일부 지표만 개선이 된 것이고 아마 중국 경제는 제가 볼 때 N자 회복 그래서 1분기, 2분기 이렇게 갔다가 네. 3분기는 조금 떨어졌다가 4분기 이제 가는 그 그림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네, 이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GDP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총리를 바꿨어요. 근데 그 총리는 예전에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과 상당히 라이벌 관계라고 이렇게 인지가 됐는데 이번에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확실한 이제 원팀 부하죠. 상하 관계래요. 네. 근데 뭐 그러나 역대 총리에 비해서는 이번 총리가 조금 뭐 커리어가 떨어져요. 근데 결국 이제 총리가 경제를 총괄하게 되지만 이게 경제가 나빠지면 그것이 총리의 능력 부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주석의 그 사람 보는 눈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하반기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내수 경기 부양에 올인할 것 시진핑 같은데.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7월 말에 중국이
당 서열 1번부터 24번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을 논하는 회의가 있어요. 아마 그때 내수하고 관련되는 아마 부양책은 쓸 수 있는 건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쓰냐? 첫 번째 보조금, 두 번째 이제 그 세금 깎아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마 현금 쿠폰. 아마 그것까지도 아마 낼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것이다. 보입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를 조금 변곡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짧게 그 혹시 당이 혹은 1인자 시진핑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딱 여기까지인 거는 아닙니까? 그런 건 없나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니 최근 유튜브에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원나라하고 청나라 때 세계를 제패해요. 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까지가 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다 왕권이고 전제국가였단 말이에요. 미국만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면 최근 500년간의 강대국이었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이쪽은 이쪽들은 그러면 민주주의를 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강대국이 됐냐? 그 제가 볼 때는 그건 체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지.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화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화되는 것 이게 네, 트렌드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한쪽만 놓고 보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열려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병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3%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는